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는데요. 이 공무원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포스터입니다. 41세 미국인으로 백악관 환경정책실에서 12년간 일한 기후변화 전문가예요. 워싱턴 D.C.의 아침은 늘 분주하지만 그날은 유독 달랐습니다. 새벽 5시 17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메일 알림이었죠. 잠에 취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하의 직위에 관한 중요 공지사항.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 부처들이 재편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우리 부서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문장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전략적 부서 개편.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 몇 초가 걸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내용은 변함없었습니다. 사무실 접근 권한은 이미 비활성화됐고 개인 물품 수거 절차와 정부 장비 반납 방법이 안내되어 있었죠. 인수인계도 작별 인사도 감사 파티도 없이 그냥 새벽에 날아온 차가운 이메일 한 통으로 12년 경력이 끝난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겠지. 휴대폰을 집어들어 동료 사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너도 이메일 받았니?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들 받았어. 기후변화 부서 전체가 정리됐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백악관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이었거든요. MIT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유수의 민간 기업들의 고액 연봉 제안을 거절하면서까지 공직을 택했던 이유는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모기지 납부, 의료보험, 노부모님 부양. 갑자기 모든 것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들이 분노와 충격을 쏟아내고 있었죠. 앤드류는 인사과에 확인했더니 우리 부서 전체가 해체되었다고 전했고 제니퍼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집단 소송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인사 개편을 진행한 듯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내 것들을 가져와야 했으니까요. 백악관 경비원은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내 얼굴을 알아보는 건 분명했지만 더 이상 내가 이곳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보안 카드는 작동하지 않았고 임시 방문자 배지를 받아 인사과 직원과 함께 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2년의 기록들이 담긴 내 사무실은 이미 절반쯤 정리되어 있었어요. 인사과 직원은 공용 서류들은 이미 보관 처리되었다고 했고 개인 물품만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체결 현장에서 찍은 사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 지구의 날 행사에서 찍은 팀 사진들을 상자에 넣으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벽에 걸린 감사장들과 상패들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가치해진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제 미래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죠. 사무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밤을 새워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꿈꾸며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 국장님이었어요. 그도 해고된 듯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환경 전문가였는데 그의 손에도 종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전 동료 중 하나가 저녁 펍에서 만나자고 단체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해고 파티라고 이름 붙였더라고요. 억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혼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벽에 걸린 달력에는 다음 주 국제기후변화 컨퍼런스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제 그것도 남의 일이 되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열어 인맥을 살펴봤습니다. 민간 부문에 있는 컨설팅 회사, 연구소, 환경단체, 새 직장을 알아봐야 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했어요. 미국 내에서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감과 동시에 제 경력의 한 챕터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옷을 갈아입고 펍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처지가 된 동료들과 함께라면 적어도 이 암울한 기분을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펍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우리 부서 동료들 거의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업무 성과를 축하하거나 누군가의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였겠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테이블마다 맥주와 위스키가 가득했고 모두의 표정에서 혼란과 분노가 읽혔습니다. 사라가 날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 옆에는 마크, 제이슨, 레이첼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기후변화 정책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었죠. 사라는 대기오염 모델링 전문가, 마크는 재생에너지 정책 자문, 제이슨은 국제협약 전문가, 레이첼은 환경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함께 일한 지 최소 5년 이상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마크가 위스키 한 잔을 내 앞에 밀어줬어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그날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자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몸 안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다들 어떻게 지냈냐는 형식적인 질문은 생략했습니다. 모두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대신 레이첼이 말문을 열었어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알아봤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부는 예산 재배정과 부서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그녀의 표정에서 변호사로서의 냉정함과 동료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제이슨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있을 국제기후협약 후속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물 건너갔다고 했어요. 이메일 한 통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죠.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다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보스턴에 있는 연구소에서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정부보다 낮지만 연구의 자유는 더 크다고 했어요. 마크는 벤처 캐피털 회사에서 그린 테크놀로지 자문으로 일할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했고요. 제이슨은 더 비관적이었어요. 정부에서 12년을 일했는데 민간 부문에서는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국제협약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기업에서는 그다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눈에 띄게 술잔을 비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펍 안은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해고된 사람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 같은 불안을 공유하고 있었죠. 테이블과 테이블이 합쳐지면서 대화는 더 커지고 솔직해졌어요. 에너지부에서 온 라이언은 세 잔째 맥주를 마시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끝났다고 과학을 무시하고 사실을 부정하는 행정부 아래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캐나다로 이민 갈 생각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유럽의 연구소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라이언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사실 저도 막막했지만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환경 컨설팅 회사들과 비영리 단체, 그리고 몇몇 대학에 연락해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 관련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한 배를 탄 기분이었죠. 잘 나가던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된 상황.
테이블 위에는 이력서와 링크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면접 팁, 인맥 활용법 등에 관한 조언이 오갔습니다. 국무부에서 온 다이에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워싱턴 D.C.는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인데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녀 대학 등록금, 의료보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갑자기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솔직해졌고 감정도 더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를 표출했고 다른 이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12년 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희망에 차 있었는지 회상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미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밤낮 없이 일했던 나날들.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새 레이첼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우리 중에서 가장 강인했어요. 엘리,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확신이 보였어요. 정부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전문성이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펍의 인원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리를 떴고 남은 사람들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이슨이 갑자기 물었어요. 만약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는 실제로 유엔 환경계획 UNEP에서 연락이 왔다며 케냐 나이로비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이 테이블에 남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체성, 소속감, 애국심,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크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불안보다 희망이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펍을 나서는 길,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워싱턴의 기념물들은 여전히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껏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지 않았던 가능성들을 생각해봤어요. 미국을 떠나는 것,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두렵고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나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 창밖으로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함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통과 함께 눈을 떴어요. 전날 마신 위스키 때문인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침대에서 나오기 싫었지만 상황을 회피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억지로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링크드인 프로필을 정비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인맥 관리를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로버트 국장님이 추천한 실업급여 신청부터 해야 했습니다. 정부 고위직이었다고 해서 실업의 현실이 다르지는 않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펍에 오지 않았던 몇 안 되는 동료 중 하나였죠. 점심 먹을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우리 부서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전문가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궁금했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었기에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듀폰 서클 근처의 한 태국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에 그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활기차 보였습니다. 해고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마이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자신은 어제 펍에 오지 않았다고, 그 이유는 해고 소식에 전혀 낙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다며 벌써 다음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마이클은 한국으로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기후변화연구소에서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어요.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았나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마이클이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의 아내 줄리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 마니아였고 최근에는 마이클도 함께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한국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니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놀라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커피가 나오자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지금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우리가 추진하려 했던 모든 것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상황을 보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한류라 불리는 이 현상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마이클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 보는 화려한 서울의 밤 풍경 정도였죠. 마이클은 준비해온 것처럼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 정책,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투자 계획. 모두 우리가 미국에서 실현하지 못한 정책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그린 뉴딜 투자 규모였어요.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미국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완벽하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면서도 저렴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국제적인 도시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연구소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전문가를 찾고 있었고 마이클의 경력과 전문성이 딱 맞았다고 합니다. 급여는 워싱턴 D.C.보다 낮지만 생활비가 훨씬 저렴하고 주택 지원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마이클은 물론 도전이 있겠지만 서울은 이미 상당히 국제화된 도시라고 답했습니다. 영어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외국인 커뮤니티도 잘 형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대체로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 한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워싱턴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만 살아왔고 제 경력을 미국 정부 내에서만 생각해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할 가능성은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말처럼 세상은 변하고 있고 기회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더 주문했어요.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말한 한국의 연구소 외에 다른 곳에도 비슷한 기회가 있는지, 제 같은 정책 전문가에게도 수요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마이클은 활짝 웃으며 태블릿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 연구기관들, 대학교, 정부 싱크탱크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상당수가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국제협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또한 미국과 한국의 정부 간 협력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축소되었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채널을 통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전문가들을 위한 취업 설명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행사라고 했어요. 관심 있으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더 알아보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헤어진 후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이클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그곳은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듣고 보니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곳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검색창에 한국 기후변화 정책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연구 논문, 뉴스 기사, 정부 발표. 마이클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인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고 일하는 미국인들의 경험담이 풍부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특히 안전, 편의성, 의료 시스템에 대한 칭찬이 많았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도 검색해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몇 개를 찾아 첫 에피소드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막을 읽어야 해서 어색했지만 금방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서울의 모습은 현대적이고 활기차 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커져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환경정책, 삶의 질 지수, 외국인을 위한 취업 정보. 마치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번 해고는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눈을 감으며 마이클이 보여준 서울의 야경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남산 타워의 불빛. 낯설지만 묘하게 매력적인 풍경이었어요. 마이클과 헤어진 후 이틀째 되는 아침,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제니퍼 윌슨, 2년 전 갑자기 정부를 떠난 전 동료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1년도 더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게 의외였어요.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엘리 소식 들었어. 이야기 좀 할까? 내용도 짧았어요. 워싱턴에 잠시 방문 중이니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조지타운의 한 한국 레스토랑에서 제니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2년 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일할 때는 항상 긴장된 표정과 피곤한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생기 있고 편안해 보였어요. 반갑게 포옹을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니퍼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어요. 해고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몇몇 환경단체와 대학에서 연락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기후 정책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녀는 지난 2년간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환경과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변화가 필요해서 떠났지만 지금은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워하는 저에게 제니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울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한국인 변호사를 만났고 1년 전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한국환경부 자문위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니퍼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적인 아파트, 남산 타워가 보이는 전망, 한복을 입은 결혼식 사진.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요.
제니퍼는 한국 생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완벽한 대중교통, 놀라울 정도로 안전한 거리, 그리고 미국의 10분의 1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까지. 그녀는 특히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강조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하느라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에서는 교사로서 명확한 업무 시간이 있고 개인 시간을 존중받는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 제니퍼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우연히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국제협력 담당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추천했다고 해요.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 하는데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요. 한국어를 못해도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제니퍼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영어 원어민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국제협력 업무다 보니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 정부는 영어에 능통한 외국인 전문가를 적극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니퍼는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한국환경부 산하국제기후협력센터의 박 원장 명함이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설명회가 있다며 관심 있으면 참석해보라고 권했어요. 마이클이 언급했던 바로 그 행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제니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엘리, 이건 그냥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거야. 한국에서의 2년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행복, 안정, 의미 있는 일, 이 모든 것을 찾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니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년 전 그녀가 갑자기 떠났을 때 많은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망한 경력을 포기하고 왜 해외로 가는지. 하지만 오늘 본 제니퍼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어쩌면 그녀는 우리보다 먼저 더 나은 길을 찾아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한국문화원 설명회에 꼭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이클과 제니퍼, 두 동료가 강조한 기회라면 적어도 알아볼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한국문화원 설명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했어요. 면접은 아니지만 미래의 고용주를 만날 수도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결국 정장은 아닌 스마트 캐주얼로 결정했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문화원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이클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늘 아내 줄리아와 함께 왔더군요. 줄리아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진심으로 빠져 있었고 남편의 한국행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비에 마련된 등록 테이블에서 이름표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참석자 명단에는 저처럼 정부에서 해고된 전문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자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한국 전통 의상과 공예품도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현대 한국의 기술 제품들이 자리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리에 앉자 한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 이참사관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최근의 경제적, 기술적 성취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어요. 특히 한국이 짧은 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김 원장이 등장했어요. 그녀는 한국이 현재 직면한 인구 감소와 두뇌 유출 문제를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김 원장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설명했어요. 주택보조금,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보험 혜택, 언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조세 혜택도 주어진다고 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외국인 전문가들의 경험담 영상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온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안전한 사회 환경, 뛰어난 공공 인프라,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미국 출신의 한 환경공학 교수는 한국에서 7년간 살며 경험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강조했어요.
그는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했을 때 미국에서라면 수만 달러가 들었을 치료를 한국에서는 몇백 달러로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보험 서류 작업도 최소화되어 있어 환자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니퍼가 알려준 대로 환경부 국제기후협력센터의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제 경력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제기후협약 경험은 한국에서 높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며 구체적인 면접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스들도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기관에서 외국인 전문가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제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에밀리라고 했어요. FDA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해고된 생명공학 전문가였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한국의 한 제약회사와 면접을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문화원을 나오면서 마이클과 줄리아를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이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삶.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생각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해고 이후 처음 갖는 가족 모임이라 조금 긴장됐습니다. 더구나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메릴랜드 교회에 있는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 언니 캐서린과 그녀의 남편 에릭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첫 번째 주제는 재해고 소식이었어요. 아빠는 분노했고 엄마는 걱정스러워하셨습니다. 언니는 위로의 말을 건넸고 에릭은 자신의 로펌의 환경법 관련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고마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연히 내가 워싱턴 DC에서 다른 직장을 찾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저는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었죠.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고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은 예상했던 반응들이 터져나왔어요. 한국이라니 완전히 미친 생각이라고 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후 전문가 중 한 명이 왜 이역만리 타국으로 가야 하냐며 이곳에서도 충분히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좀 더 부드럽게 접근했어요. 그렇게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한국이 북한과 가깝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을 걱정하셨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딸이 그런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마이클과 제니퍼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모습, 문화원에서 확인한 기회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내 기후 정책의 암울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어요. 단지 4년만 참으면 미국의 정치 상황도 바뀔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냐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 이미 상당한 외국인 커뮤니티가 있고 제가 일하게 될 환경은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이며 북한 위협은 미디어에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제 경력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얼마나 멀리 떨어지게 되는지,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지 물으셨어요. 아빠는 묵묵히 듣고 계셨지만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습니다. 저는 이미 몇 군데 지원해 놓은 상태이며 한국 측에서도 진행 중인 서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에 가족들은 조금 안심한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걱정 이면에는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더 많은 정보와 확신이 필요했어요. 가족들과의 만남 이후 매일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마이클과 제니퍼에게도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백 명의 고위 공무원과 과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아시아 국가들로 이주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주요 목적지로 언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윌킨슨 박사, 전 NASA 기후변화 연구소장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기후 연구 예산이 삭감되고 정치적 압력이 심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연구의 자유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수잔 레이먼드 박사, 전 국립보건원 수석 연구원이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이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연구 환경이 미국보다 효율적이며 관료주의적 장벽이 적다고 평가했어요. 기사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미국 정부의 반응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인재 유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과학기술계 지도자들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백악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읽은 후 다른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도 찾아봤어요. CNN, 뉴욕타임스, 포린 폴리시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코리안 드림으로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 중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지 분석했어요. 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일자리 기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효율적인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낮은 범죄율, 우수한 교육 환경,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의 의료 시스템이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요소라고 했어요. 특히 미국인들에게는 총기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가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만 한국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뚜렷한 흐름이었고 저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 한국의 환경 정책과 국제 협력 현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어요. 특히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 탄소 중립 목표,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서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면접 전날 밤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였는데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테슬라,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한국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높은 기술력, 그리고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한국행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은 있었지만 점점 더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낯선 발음이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묘한 설렘을 주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고 살면서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쪽으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화상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습니다. 박 원장님과 3명의 다른 면접관들은 제 경력과 전문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제가 한국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면접이 끝날 무렵 그들은 곧 공식 제안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식 제안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요. 무엇보다 제가 맡게 될 역할이 기대됐습니다.
한국의 국제기후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임무였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안이 오면 즉시 수락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며칠 동안 마치 이미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종종 링컨 기념관에 가서 포토맥 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과 경험에 감사하면서도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왔지만 이제는 코리안 드림을 향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 흐름의 일부가 되기로 했어요. 제안이 오면 망설임 없이 수락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어떨지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도전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 머지않아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날을 생각하며 새로운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